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2주차로서 그 살인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교환 여러분들이 그 1페이지 보시면은 제 24장 살인의 죄부터 나오는데, 우리 강의 교환이 제가 이제 강의 교환이 좀 많다 보니까 제 1편 인격적 법익에 대한 범죄로 해가지고 살인의 죄부터 재산범죄 전까지 정리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제 2편 그 재산적 법익에 대한 범죄는 또 다른 분책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번 학기 진도는 그렇게 인격적 법익에 대한 범죄와 재산적 법익에 대한 범죄, 그 두 가지 부분을 다 진도를 나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중간고사 전까지는 거의 인격적 법익에 대한 범죄를 다 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중간고사 이후에는 재산적 법익에 대한 범죄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강의 교환 보면은 제 1페이지에 제 24장 그 살인의 죄라 그래가지고 법전에 나와 있는 장수, 그 법전에 제 24장 살인의 죄가 나오는데 그 장수의 편제에 맞춰서 그 강의 교환을 정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그 의 보시면은 그 의와 관련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범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살인의 죄죠. 쉽게 말하면 사람의 생명을 뺏는 행위, 그걸 범죄로 하는 거, 우리가 그걸 살인에 관련된 그 살인의 죄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보호법익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우리가 살인죄에서 보호법익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으로서의 보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보면 이제 교환에 사람의 생명은 인간 생존의 기본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보장도 생명을 전체로 생명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견해인데, 과연 그러면 이러한 생명을 보호한다는 거, 그 사람의 생명이 그 보호법익인데, 이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되냐, 그 국가 법질서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되냐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논쟁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련 논쟁이 생명 보호의 가치에 관한 논의라고 하는 건데, 자,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국가 법질서도 어떠한 사회 조직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절대적 생명 보호의 원칙이에요. 이에 반면에 이제 상대적 생명 보호의 원칙은, 살인자라고 하는 경우에 살인자를 형벌로서 다스릴 때 우리가 사형이라고 하는 형벌을 다스릴 수 있는데, 그렇게 국가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겠냐와 관련돼 가지고, 그런 경우는 절대적으로 생명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 생명 보호를 한다는 게 상대적 생명 보호의 원칙이다. 결국 이 논의는 그 국법 질서, 어떤 한 국가의 그 형법 질서가 사형 제도를 인정하고 있느냐,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실질적으로는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 법전 제체에 사형 제도를 그 두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절대적 생명 보호의 원칙보다는 상대적 생명 보호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교환에 이제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나머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구성요건 체계도가 나옵니다. 자, 구성요건 체계도는 일일이 그려서 설명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제가 그 다른 영상을 통해서 구성요건 체계도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구성요건 체계도를 한번 보시고 다음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 살인의 죄의 어떤 구성요건 체계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교환을 보시면은 살인의 죄에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렇게 도표랄지 이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제 앞으로 모든 그 강론상의 구성요건 체계도를 그 강론 각 범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설명을 할 건데, 관련돼 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보통살인죄, 이렇게 보통살인죄,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보통살인죄 250조 1항, 이게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본적 구성요건에서 이제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건 보통 신분관계로 인해서 형이 가중되는, 대부분 다 존속이기 때문에 가중되는 그러한 범죄들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살인죄에 대해서 존속살해죄는 신분관계로 인해서 책임이 가중되는 구성권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상해죄를 보는데 상해죄도 역시 이 존속 상해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으로 표시해 놨습니다. 자, 물론 이제 이 보통 살인죄에 대해서 가중된 구성요건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로 그리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살인죄에서는 보통 살인죄 이외에 가중된 요건들을 형법상에 따로 규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보통 살인죄에 대해서 이제 밑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점선으로 돼 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감경된 구성 요건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살인죄에 대해서 영아살해죄 같은 경우 책임이 감경되는 감경 구성 요건이다. 그 다음에 이제 촉탁 승낙 살인죄 이런 경우도 보통 살인죄에 대해서 감경되는 구성 요건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구성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색깔이 칠해져 있는 약간 하늘색 색깔이 칠해져 있는 다른 구성 요건들 있죠. 이렇게 독자적으로 나와 있는 이런 구성 요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변형된 아니면 독립된 구성 요건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죄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 독립된 구성 요건으로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와 자살교사 방조죄를 따로 두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기 이제 예비 음모 처벌한다 그래가지고 이 점선으로 쭉 표시해 놨는데 이 보통 살인죄, 그러니까 250조 1항, 그다음에 존속 살해죄 250조 2항, 그다음에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 253조는 예비 음모도 처벌을 한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형법상에서 이 미수범 모든 구성 요건에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모든 구성 요건은 살인의 죄에 나와 있는 모든 구성 요건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처벌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 구성요건은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어떤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역시 이제 뭐 관련돼 가지고 그 제가 지금 이게 아직 익숙치가 않아 가지고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가 나오게 되는데 역시 뭐 같은 내용이다 보시면 앞에 봤던 것처럼 253조는 독립된 변형 구성권이다. 미수범과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자격정지 병과 규정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형법상에 나와 있는 살인죄 구성요건 이외에 이런 특별법에 나와 있는 구성요건들도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해서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가법이라는 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있는데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는 사람을 살해하는데 이 보복 목적으로 살해하는 경우 그때는 가중처벌하고 있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해 가지고 살인한 경우 이 경우에 또 가중처벌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가중처벌되는 규정들이 특별형법상에 나와 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라 가지고 성폭법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강간 등 살인죄를 가지고 강간을 한 다음에 살인을 하는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밑에 살인죄의 유형화, 여기 보면 살인죄의 유형화 문제가 나온다는데 이거는 무슨 문제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있다시피 그 영미법상의 범죄들은 뭐 고의의 등급에 따라 가지고 1급 고의, 1급 살인, 2급 살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역시 독일형법도 살해 욕구라든가 성욕의 만족, 재물에 대한 탐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목적으로 살해한 경우엔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형법은 실제로 형법상에서 고의의 어떤 그 등급을 매겨가지고 등급에 따라 가지고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고 있는 그런 규정은 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런 것과 똑같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 형법은 강간살인 또 강도살인 그래서 가중처벌하고 있고 아까 앞에서 봤던 특가법처럼 특가법 여기 보면 특가법 제5조의 9이랑 보복 목적의 살인죄 같은 경우 어떤 그 주관적 요건이 가중되거나 주관적 요건이 고의 이외에 목적이 들어가거나 그다음에 어떤 객체에 관련돼 가지고 더 행위 방법 관련돼 가지고 가중되는 이런 규정들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따라서 우리는 따라서 범죄책이나 법체계를 달리하고 해서는 일부 긍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법전 자체에 나와 있는 살인죄는 이렇게 구별하고 있지 않지만은 특별법에 있는 범죄들을 종합해서 보다 보면은 결국 우리도 어떤 고의라든가
그런 그 주관적 요건에 따라 가지고 가중처벌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 살인죄 구성권 체계를 마치고 바로 이제 또 본 강의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구성요건 체계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살인의 죄에 관련된 이제 진도를 나가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든 강론에 있어서의 그 범죄들은 크게 보면 구성요건, 우리가 위법성, 책임에 맞춰서 설명을 할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총론 그 정리하는 시간에 설명했었지만, 구성요건은 크게 보면 주체, 객체, 행위, 결과, 이것이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고, 그 다음에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고의가 필요한데, 고의는 인식 플러스 의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요 범위 내에서 요 범위에 맞춰 가지고 설명을 하면 되겠죠. 형법 250조 1항에 보면 우리가 주체 관련돼 가지고 뭐뭐한 자, 자 이렇게 놈자자를 쓰죠. 뭐뭐한 놈이라는 의미겠죠. 자, 근데 주체와 관련돼 가지고 뭐뭐한 자다라고 할 때는 일반범으로서 아무나 그 범죄 주체가 주체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강론의 모든 교과서, 강론상의 어떤 그 책을 볼 때 혹시 주체를 설명 안 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반드시 이럴 때는 뭐뭐한 자라서 일반 범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설명할 것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법 250조 1항에 사람을 살해한 자, 그 사람이 살인죄의 주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객체는 뭐겠어요? 객체는 여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사람이 바로 객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은 주체와 관련돼 가지고는 그 사람이면 누구든지 주체가 된다 그랬습니다. 다만 자살행위는 현행법상 범죄가 아니므로 자살 미수자는 그 이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신을 살해하도록 촉탁 승낙을 하였으나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에게 촉탁 승낙 살인의 미수죄의 교사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 문제될 수 있다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른바 불가벌적 대항범으로서 처벌할 수 없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객체, 이 사람인데 쉽게 보면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사람이고 언제까지 사람이냐, 이 사람의 시기와 종기와 관련된 것들이 문제되겠죠. 자, 사람은 그럼 언제부터 사람이냐? 시기의 문제. 자, 언제부터 사람이고 언제까지 사람이다? 종기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시기 전에, 사람이라고 하기 전에 이 앞부분에 우리가 태아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즉 아직 사람은 아닌데 우리가 생명으로 볼 수 있는, 과연 태아도 살인죄에서 객체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련돼 가지고 이 태아는 원칙적으로 뭐다? 태아는 살인죄 객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죽인 다음에, 종기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람이 태어난 거고, 시기는 태어난 거, 종기는 죽은 건데, 죽은 다음에 우리를 이걸 사체라 하겠죠. 이 사체도 과연 살인죄에서 객체가 될 수 있겠냐? 둘 다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죄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그 사이에 있는 사람만을, 살아있는 사람만을 주체로, 객체로 삼고, 이와 같이 태아라든가 여기 사체는 객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환에도 보면 태아나 죽은 사람, 사체는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단지 태아는 이제 그 생명은 볼 수 있는데, 관련돼 가지고 태아는 낙태죄의 어떤 그 보호법이 되거나, 아니면 사체 같은 경우는 사체 손괴죄 및 사체 오욕죄의 객체가 될지언정 살인죄의 객체가 되지는 않는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관련돼 가지고 그 자살 관여죄와 체계적 해석상 250조 1항의 객체는 타인이 된다 그랬고, 그 밑에 자살하고 있는 타인을 살해하는 경우, 어떤 사람이 자살하고 있어요. 자살하고 있는데 그 자살하고 있는 경우, 그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자살 관여죄가 아니라 살인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자살하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가서 먼저 찔러 죽여주었습니다. 그때는 자살에 관여한 것이 아니라 그
그 사람의 생명을 뺏은 거기 때문에 그때는 살인죄로 의율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나오는데 거기 아주 오래된 판례이긴 하지만은 피해자가 자살 도중이라도 이에 가공하여 살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살인죄가 성립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는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봐두시거나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강의 교환을 처음 만들 때는 대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그 지방법원 판례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은 좀 그 첨삭을 했었는데 예,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시험 대비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례 이외에는 우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아닌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아, 이런 판례가 있었구나 하는 정도로 한번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제 시기 문제죠. 그럼 언제부터 시기가 되냐? 여러분들이 배운 민법상으로는 전부 노출설이 그 태아가 사람으로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즉, 출산을 통해서 모체 바깥으로 태아가 전부 다 나왔을 때를 우리가 사람으로 보고 그때부터 권리 능력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형법상으로는 민법상으로 보는 사람의 개념과 형법상의 사람으로 보는 개념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가 어느 시기에 사람이 되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251조의 관계상 우리가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 251조에 보면은 251조에 보면 이건 영아살해죄죠. 영아살해죄인데 영아살해죄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여러 가지 목적하에서 그 어떤 치욕을 은폐하거나 아니면 양육할 수 없거나 하는 여러 가지 그 목적이나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해 살해한 경우엔 감경 처벌한다고 그 여러분들이 구성권 책에서 봤는데 250조의 1항상 결국은 뭐다? 분만 중인 태아도 살인죄의 객체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언제 사람을 볼 것이냐 관련된 시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진통설, 그 다음에 뭐 대부분 민법상의 견해인 전부 노출설이 있긴 하지만은 뭐 부분 노출설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판례와 다수설이 취하고 있는 것은 이 진통설의 관계, 251조 1항의 관계상 진통설이 다수설적 견해 통설이자 판례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진통설을 과연 진통이라고 하는 건 자연분만이 있을 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분만이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진통설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해가지고 분만 개시설이다 라고 보자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통설은 분만 개시설과 같은 의미다 보고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산모에게 규칙적인 진통이 개시되는 때를 사람의 시기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여기서의 그 진통이라고 하는 거, 진통이라는 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뭐 30분 간격으로 진통이 와요, 뭐 20분 간격으로 진통이 와요, 10분 간격으로 진통이 와요. 그런 진통이 아니라 출산에 임박해서 발생하는 그 자궁 경부가 열리는 그런 개방 진통, 자궁의 개방 진통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드라마나 이런 데서 보는 진통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진통설이 판례이자 통설의 입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도 진통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교환에 보면 4페이지에 교환 4페이지에 판례가 설명되어 있고 그 밑에 판례가 하나 나오죠. 그 분만 중인 태아를 조산원이 질식사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성립하냐 관련돼 가지고 대법원 판례는 성립한다고 본 겁니다. 즉 기본적으로 그 재판 요지를 보시면은 태아가 어느 시기에 사람이 되는가에 관하여는 출산 과정과 관하여 여러 가지 설이 있으나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으로 하고 있는 형법상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되기 시작할 때, 즉 이때가 우리 개방진통인데 이 시작한 때, 다시 말하여 분만이 개시된 때가 사람의 시기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분만 중인 경우에 그 분만 중인 그 영아를 그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있지 않았다면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련돼 가지고 분만 중인 경우에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면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게 된다. 죽게 한 것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진통설은 개방진통이 시작되는 때요. 근데 분만 개시설과 관련돼 가지고는 우리가 요즘 출산을 자연분만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하긴 뭐죠. 자연분만이 가장 많은 케이스지만 그 제왕절개 수술로 분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제왕절개 수술을 할 때는 언제가 사람이 된다고 봐야 되냐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한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인부의 배를 갖다 갈르기 시작합니다. 배를 갈라 가지고 배아가 열리고 그 배가 복부가 열리고 그다음에 복부 피하 지방층이 절개돼요. 표피를 가르고 복부 피하 지방을 가르고 그다음에 이제 자궁을 절개해서 그다음에 애를 갖다가 그 태아를 갖다가 꺼내겠죠. 그때 과연 어느 시점에 태아가 사람으로 된다고 봐야 되냐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대립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판례는 없죠. 근데 일반적으로 자궁경부가 열리는 개방 진통이 사람으로 본다면은 그 인부의 배에 표피를 가르고 피하 지방을 가르고 그 다음에 자궁을 가르기 시작할 수 있는 때, 즉 자궁을 절개할 수 있는 때, 자궁을 절개하면 바로 이제 태아를 꺼낼 수 있기 때문에 자궁을 절개했을 때가 가장 타당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오영근 교수님 같은 경우는 복부 피하지방층 절개 시설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일반적인 견해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아직 판례는 있지 않지만 자궁 절개하는 것이 그 개방진통과 거의 같다고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교과서 4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진통설이라기보다는 분만 개시설이라는 용어가 더 적합한 것이다 라고 했고 이제 판례를 하나 써놨는데 판례 여러분들 잘 보셔야죠. 판례 보면 그 판시상에 태아가 사람으로 되는 시기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했던 시기를 분만 개시의 어떤 분만의 시기를 볼 수 있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사람에 따라 가지고 판단자에 따라 가지고 사람으로 볼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를 어떤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했다고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시기를 사람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결료지 여러분들 두 번째 봐보세요. 판결료지 두 번째 보시면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했던 시기는 판단하는 사람 및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판단하는 시기 및 사람에 따라 달라지면 그걸 정확한 판단 기준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분만 개시 시점, 즉 사람의 시기도 불명확하게 되므로 이 시점을 분만의 시기로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즉 판례는 어느 시점에 자궁 절개 시점이냐 아니면은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했던 시점이냐 아니면 피하 지방을 갖다가 절개한 시점이냐와 관련돼 가지고 어느 시점이 사람의 시기라고 보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했던 시점, 규범적 판단한 시점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판결 요지 세 번째 밑줄친 부분 보시면은 우리 형법은 태아를 임산부 신체 일부로 보거나, 그러니까 태아가 임산부 신체 일부가 아니라는 얘기죠. 일부로 보거나 낙태행위가 임산부의 태아 양육, 출산 기능에 침해라는 측면에서 낙태죄와는 별개로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해석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태아와 관련돼 가지고 태아를 상해했다거나 태아를 갖다가 죽겠다 할지라도 그것이 인부에 대한 상해죄로는 의율할 수 없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관련돼 가지고 진통설이 문제됐고, 자, 그러면 종기는 언제 죽은 거냐? 우리가 사람이 죽는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과연 자연적으로 죽는데 그 심장이 멈춘 것을 죽은 것으로 봐야 되냐? 아니면 머리가 죽은 거, 뇌가 죽은 것을 사람의 사망으로 봐야 되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교환 보시면은 그 5페이지에 사람의 종기 그래가지고 그 학설을 가지고 호흡종지설, 맥박종지설, 그 다음에 그 삼징후설, 뇌사설 등의 대립이 있다 그래요.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핵심적인 사항은 이 호흡이 종지된 거냐, 호흡 종지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심장사설이라는 거, 맥박종지설, 종지설도 있는 반면에 아니면 뇌사설도 있죠. 자, 근데 우리 다수설과 판례는 지금 아직은 그냥 맥박종지설의 입장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호흡이 종지됐다 그래가지고 심장이 살아있는데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맥박종지설을 우리 다른 말로 심장사설이라고 하는데, 심장사설 본 것처럼 심장의 고동이 맥박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종지한 때, 이때를 사망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때는 근데
이 정지했다는 것이 비가역적으로 정지됐다. 영원히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죠. 심장마비라는 거. 심장마비돼서 심장이 정지됐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죽은 사람은 뭡니까? 그렇지 않죠. 인공호흡을 해가지고 심장 압박을 해가지고 다시 심장을 살려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말하는 맥박종지선은 뭐다? 맥박종지선은 심장이 완전히 비가역적으로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죽었을 때, 그때를 우리가 사망의 시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뇌사살은 기본적으로 심장이 뛰고 있더라도 뇌기능이 멈춰버리면 우리가 사망으로 보자는 것이 뇌사살의 입장이에요. 자, 근데 이 뇌사살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는 뭐냐? 뇌사가 발생하면은 곧 이어 우리가 심장도 멎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뇌가 멈추는 순간, 뇌가 죽는 순간과 심장이 정지되는 순간 사이에 간격이 있다는 거죠. 그 간격 사이에 뇌사자의 장기들을 적출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그 이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두려고 뇌사살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뭐 교환해 보시면은 종래 통설은 심장사설이었으나 현대 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뇌사설의 수용이 촉구되고 있다 그랬어요. 자, 촉구되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뇌사설을 우리가 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단지 여러분들 교환해 보는 것처럼 그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이식해서 장기를 적출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식하는 것을 법률적으로 허용했을 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뇌사를 허용했다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즉, 그 여러분들 교환 보면은 장기 이식 등에 관한 법률, 즉 뇌사살과 관련돼 가지고 장기 이식 등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이때는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봤을 때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과 저 같은 살아있는 사람과 뇌사자로 구별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전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과 나같이 머리도 살아있고 호흡하는 살아있는 사람과 아직 호흡하고 심장은 뛰지만 뇌가 죽은 사람,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눠서 보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요건 하에서 장기를 갖다 적출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식할 수 있는 길을 이 장기 이식 등에 관한 법률이 열어놓은 것 뿐이다. 그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은 그 장기 이식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내용들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교환 보면 그 박스에 장기 이식 등에 관한 법률 설명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쯤 보면 제22조 3항에 의하면 쭉 나옵니다. 그 본인이 생전에 장기 기증의 의사를 밝힌 경우의 장기 적출은 이론상 실무상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므로 법문의 경우처럼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 등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법률의 의미고, 근데 이제 문제는 학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본인이 장기를 기증하겠다 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데 사후에 뇌사 이후에 그 가족들에 의해서 하는 경우, 가족들의 동의에 의해서 그 장기 적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것이 가능한지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두시고 그 밑에 내용들은 잠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사람이다 했을 때 결국 객체와 관련된 문제들은 주체는 뭐뭐 하는 자, 객체는 250조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살아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인죄 객체가 된다. 그 앞에 태아는 살인죄 객체가 아니다. 그 다음에 사체도 살인죄 객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단 진통설이기 때문에 분만 중인 태아는 역시 살인죄 객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객체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살인죄에서 기본적으로 주체, 객체를 봤어요. 자, 그럼 행위를 봐야 되는데 행위는 뭐냐? 행위는 살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살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법상에서 살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적 사기에 앞서 그 사람의 생명을 단절하는 것, 그걸 우리가 살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교환 보시면은 살해 그래가지고 자연적 사기에 앞서 생명을 단절하는 것이다. 누구나 자연적으로 죽는 시기가 있어요. 뭐 저나 여러분들이나 언젠간 죽겠죠.
근데 아무 외부적 사정 없이 자연적으로 죽어가는 그 시기에 앞서 그 사람의 생명을 단절하면 그건 다 살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 살해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 살해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즉, 제한이 없다는 건 사람의 생명을 단절하는 거, 자연적 사기에 앞서 그 사람의 생명을 단절하는 거는 무수하게 많은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는데 그러면 부작위에 의해서도 사람을 살해할 수 있겠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강의 진도를 짜면서 그 1주차에는 형법 총론 전반을 설명하고 2주차에는 살인의 죄밖에 설명 안 해요. 여러분들이 볼 때 굉장히 진도가 느린 것 같은데 아니죠. 살인의 죄까지만 이 정도고 다음 주부터는 진도가 굉장히 더 빨라집니다. 근데 살인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 진도를 많이 잡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우선 강론을 공부하는 제 스타일을 좀 익히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살인의 죄는 쉽게 보면 문제가 쉽죠. 그냥 사람을 죽일 마음으로 죽였어. 근데 사람이 죽었어. 그럼 살인죄예요. 살인죄 기수죠. 죽일 마음으로 죽였는데 사람이 안 죽었어. 살인죄 미수입니다. 자, 여러 가지 관련돼 가지고 형법 총칙의 쟁점들이 굉장히 이쪽에 많이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연결되는 형법 총칙의 쟁점들을 좀 더 설명하려고 살인죄는 이렇게 강의 진도와 관련돼 가지고 진도가 천천히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보시면 돼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살해하는 방법에는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찔러 죽이는 거, 적극적으로 총 쏴 죽이는 거, 아니면 독약을 먹이는 거, 아니면 뭐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거, 자기에 의해선 무수하게 많은 방법으로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부작위로도 과연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교환에는 그러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증인의 부작위인 이상 살인죄는 단순한 결과범으로서 부작위의 자기와의 상응성이 필요 없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다 했습니다. 근데 총칙 제가 개괄 설명할 때 그랬죠. 판례는 이런 경우에도 동가치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일명 세월호 사건에서의 선장의 죄책 문제였는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지난주에 봤던 걸 보면 자,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죠. 부작위가 가능하냐 봤을 때 이걸 잠깐 지우고 보면 우리가 이거 형법상 살인죄는 뭐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즉 금주기범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금주기범이죠. 이 금주기범을 위반하는 거는 자기로 위반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부작위로도 위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작위로도 위반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규정을 위반할 때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을 죽이는 적극적 자기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부작위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똑같이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행위와 가만히 있는 행위를 똑같이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얘는 1이고 얘는 0.5다 라고 생각하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부작위는 뭔가 더 필요하다? 뭔가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0.5가 더 필요하다겠죠. 여기서 더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보증인적 지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걸 저는 이제 행위정형의 동치성 행위정형의 동치성 아니면 그냥 뭐 상응성 상응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보증인적 지위가 필요한 것은 당연히 필요해요. 이 부작위와 보증인적 지위가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학설 다수에 인정합니다. 근데 행위정형의 동치성과 관련돼 가지고 즉 행위정형의 동치성 관련돼 가지고는 범죄 종류를 나눈다 그랬죠. 순수한 결과야기범 그때는 이거 행위정형의 동치성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단지 행태의존적 결과범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사기죄 같은 게 이제 행태의존적 결과범이라는데 그런 행태의존적 결과범에 있어서만 이 행위정의 동치성, 상응성이라고 하는 요건이 필요하지 순수한 결과범에서는 필요 없다는 게 다수의 학설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환해 보는 것처럼
단순한 결과범으로서 부작위와 자기와의 상응성 요건이 필요 없다는 것이 다수행위다. 살인죄는 사람이 죽었다는 자체, 사망했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죽였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견에는 필요 없다는 게 다수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입장이면 어떻게 돼요? 다수의 입장에 의하면 수단과 방법이 제한이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데. 그럼 부작위로도 가능해요. 그럼 부작위가 이런 자기가 똑같이 평가되려면 뭐다? 부작위가 있었고 순수하게 그 사람이 보증인적 지위에 있었냐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판례는 이게 아니라 그랬죠. 판례는 이 부분 행위 정형의 동치성도 이제 판례는 다 필요하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와 같은 행태의존적 결과범이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결과범에서도 당연히 이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판례 입장을 견지하려면 이 두 가지 요건, 즉 보증인적 지위와 행위 정형의 동치성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이 다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살해 방법에는 수단과 방법 제한이 없다.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부작위로도 가능하다. 근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최소한 이 부작위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보증적 지위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행위 정형의 동치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 그 밑에 이제 6페이지, 7페이지, 그다음에 뭐 8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 건 세월호 사건 이제 판례입니다. 이 판례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거는 이 판례에서는 기본적으로 선장이란 사람, 그 선장과 그다음에 선장갑, 피고인 갑이죠. 선장이 그 피고인 갑이었고 선장 갑과 1등 항해사 을, 2등 항해사 병이 이제 과연 그 승객들의 사망에 대해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의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자, 근데 관련돼 가지고 물론 여러분들이 이 세월호 사건 판례를 잘 봤으면 뭐 모르겠는데 실제 1심, 2심 판결에서는 2심은 모르겠는데 1심 판결에서는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말고 3등 항해사까지 그 3등 항해사가 20몇 살 먹은 20대 후반인가? 여자인데 무슨 해양대학교 나온 여자인데 걔까지도 살인죄로 의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 빠지고 이제 대법원에는 선장과 1등 항해사, 2등 항해사, 갑을병이 이제 살인죄로 의뢰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갑을병한테는 뭐다? 갑을병한테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 다, 즉 부작했다는 겁니다. 선장인 갑이나 그 다음에 1등 항해사인 을, 그 다음에 2등 항해사인 병, 갑을병 둘 다, 셋 다 부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분명히 승객들을 구조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구조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도망갔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이 보증적 지위는 다 인정된다는 겁니다. 즉, 갑, 을, 병한테는 보증적 지위는 다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그 강의 교환 보면 판시사항에 제가 세 번째 밑줄 쳐놨는데 판시사항 말고 판결 요지 그 1번의 마지막 부분, 1번의 그 밑줄 중간 부분 나오죠. 부작위로 인한 법익 침해가 자기에 의한 법익 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범죄 실행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이 부작위가 이것과 동등하게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밑에 이제 세 줄 내보면 법익 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해야 할 법적 자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다는 겁니다. 즉 이게 뭐냐? 그럼 행위정의의 동치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냐? 자기가 쉽게 의무 이행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임한다는, 즉 그 쉽게 결과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하지 않은 것. 더 쉽게 말하면 쉽게 결과 발생 방지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 그러면 행위 정형의 동치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그 밑에 2번에 그 판결 요지 2번 7페이지 보시면은 2번 관련돼 가지고 거기는 선장과 승무원한테는 뭐가 있다? 선장과 승무원한테는 전부 다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즉 선장은 그 뭐 여러 가지 법이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뭐 선언법이라든가 그 해사안전법, 그다음에 뭐 해사안전법 45조, 구선언법 6조, 10조, 11조, 22조, 23조 쭉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선장인 갑과 그다음에 1등 항해사인 을, 2등 항해사인 병한테는
구조 의무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구조 의무가 인정되고 보증적 지위가 인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보증적 지위 의무는 다 인정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3번 보면은 판결 요지 3번 보면은 비록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의 부작위가 과연 자기와 똑같이 평가될 수 있겠냐고 관련돼가지고 대법원 다수결은 뭐냐? 다수결은 갑한테는 인정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행위정의 동치성 이것도 인정된다는 거예요. 근데 을과 병한테는 이 행위정의 동치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겁니다. 즉 그럼 이 사람들한테는 을이나 병한테는 왜 행위정의 동치성이 인정되지 않았냐와 관련돼 가지고 을과 병은 보증적 지위는 있다. 보증적 의무에 의해서 보증적 지위는 있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선장의 지시를 따를 의무 따라서 선장의 지시를 따라 가지고 선원들이나 나머지 선원들이나 승객들을 구조해야 될 의무는 있는데 그 의무가 과연 그 의무를 해야 되는 것이 과연 이런 행위정의 동치성을 인정할 만한 것이었냐 관련돼가지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7페이지에 다수의견 보면 위에서 한 6번째 주면 피고인 을 병은 간부 선원이기는 하지만 나머지 선원들과 마찬가지로 선박 침몰과 같은 비상 상황 발생 시 각자의 비상 임무를 수행할 현장에 투입되어 선장의 퇴선 명령이나 퇴선을 위한 그 유보 갑판으로의 대피 명령 등에 대비하다가 선장의 실행 지휘에 따라 승객들의 이동과 탈출을 도와주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죠. 임무의 내용이나 중요도가 선장의 지휘 내용이나 구체적 현장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의무는 확고한데 이 사람들의 의무는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퇴선 유도 등과 같은 경우에 따라서는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에 의해서도 비교적 쉽게 대처가 가능하다. 이 사람들이 해야 되는 퇴선 유도라든가 이런 건 다른 승무원들이나 다른 승객들에 의해서 쉽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승객 등의 퇴선을 위한 선장의 아무런 지휘 명령이 없는 상태. 이 사람이 명령 안 하고 도망갔죠. 퇴선하라고 명령 안 하고 도망갔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 피고인 을과 병이 단순히 비상임무 현장에 미리 가서 추가 지시에 대비하지 않았다 하는 그 정도의 부작위만 가지고는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인 행위와 똑같이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은 갑에 대해서만 살인죄로 의율을 했죠. 자, 갑을 병도 보증적 의무와 법적 의무에 의한 보증의 지위가 인정되지만 실제로 행위정의 동치성이 인정되는 건 선장만 인정돼가지고 선장한테만 살인죄로 의율했다 하는 그 판례니까 여러분들이 살인죄와 관련돼가지고는 행위 방법에 제한이 없다. 수당 방법에 제한이 없다. 부작위도 가능하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총칙상에 나와 있는 보증인적 지위와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엮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둬야 돼요. 앞으로 살인죄다. 사람을 죽일 의사로 행위했어요. 근데 죽었다 그러면 살인의 기수예요. 근데 행위가 부작위였다. 그럼 반드시 이런 구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살인의 죄가 성립하는지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총칙상의 내용들과 엮어가지고 봐야지만 그 어떤 시험을 대비하든지 충분한 대비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8페이지까지 그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그 8페이지 밑에 보면 그러면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가능한데 간접정범에 의한 사례도 가능하냐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간접정범, 여러분들이 총칙상에 배우는 간접정범은 뭐예요? 총칙상에 배우는 간접정범은 법조문으로 따지면 34조 1항에 어떤 행위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또는 과실법으로 처벌되는 사람을 교사 방조하여, 거기서 교사 방조라는 건 이용하여죠. 이용하여 범죄 결과를 발생시킨 자, 그 사람을 간접정범으로 처벌하는데 이론적으로는 뭡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쉽게 보면 어떻게 돼요? 우월적 의사지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의사지배해가지고 자기의 행위를 한 사람, 그러면 간접정범을 하는 거죠. 근데 과연 간접정범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겠냐와 관련돼 가지고는 대표적인 예가 무고나 위증에 의해서, 즉 재판 과정에 무고나 위증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해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교환본 마지막에 무고나 위증의 방법으로 국가의 형사재판을 이용하여 사형 선고를 받게 함으로써 살인죄의 간접정범이 가능한가? 라고 하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그래요. 즉 지금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부작위에 의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런 부작위 말고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다 그랬는데 부작위 가능하다. 그러면은 간접 정범 가능하냐는 겁니다. 간접 정범에 의해서도 살인은 가능하겠냐. 특히 무고나 위증을 통해 가지고 재판 기관을 법원을 속여 가지고 의사 지배해 가지고 가능하겠냐 그런데 가지고 여기는 이제 부정설과 긍정설의 대립이 있죠. 자, 부정설은 뭐냐? 부정설은 물론 무고나 위증을 해가지고 법원이 속아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정설 입장에서는 뭐요? 법원을 증인이나 아니면 가해자가 결국 의사지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판사를 의사지배할 수 있겠냐? 판사들은 의사지배 안 당하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의사지배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설 입장에서는 초록색 성분. 부정설 입장에서는 의사지배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수의 입장이라면 제가 보는 것은 긍정설 입장이 판례 입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왜 이렇게 보냐면 여러분들 그 9페이지 보시면은 9페이지에 나오죠. 긍정설 나오는데 긍정설은 무고자나 위증자는 허위의 진술을 통해 그 허위성을 모르는 법원의 심리 과정에 대하여 의사지배가 가능하다. 여긴 뭐요? 여기는 결국 의사지배가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명시적으로 판례가 이렇게 나온 판례는 없어요. 근데 다른 몇 가지 판례를 보면 법원도 의사지배 당할 수 있다는 판례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면 소개를 보면 경찰관이 허위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영장 전담 판사가 이에 기하여 피해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 그 직권남용죄의 간접정범을 인정하는 판례의 논리라면 법원도 의사지배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논리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보기 때문에 긍정설이 타당하고 긍정설이 판례 입장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판례가 이제 밑에 설명해 놨는데 그 판례 보시면은 그 판시사항 세 번째 보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검사와 영장전담 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다 피해자를 구금한 행위가 직권남용 감금죄를 구성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판결 요지도 보시면 감금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 행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똑같아요. 여기다가 살인죄는 간접정범의 형태로 행해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그다음에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 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124조 1항의 직권남용 감금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 논리 구조를 바로 살인죄에다가 대입하면 간접정범에 의한 살인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은 제가 수단과 방법엔 제한이 없다 그랬기 때문에 그럼 부작위가 가능하냐? 부작위 가능하다는 겁니다. 간접정범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논의되는 게 뭐냐? 세 번째 논의되는 게 그러면은 위계나 위력으로 가능하냐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데 살해하는데 위력이나 위계로 사람을 속이거나 의사를 제압해서 죽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살인할 수 있겠느냐와 관련돼 가지고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의 착오, 부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기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의사를 제압해 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들면 그거는 우리가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로 독자적 구속요건으로 따로 처벌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보는 것처럼 강제나 기망의 경우에는 특히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의 경우에 해당하여 250조에 처벌하는 게 아니라 253조에 의해서 처벌하고 단지 처벌의 예만
250조에 의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속요건 체계에서 봤겠지만은 위계 위력에 의한 살인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살인죄의 예에 의해서 처벌하기 때문에 위계 위력에 의한 경우도 가능하다. 쉽게 보면 가능하다. 단지 법조문만 253조에 의해서 처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핵심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형법 2도 들었기 때문에 위계나 위력의 내용이 뭔지를 배웠으리라 생각이 돼요. 다시 한번 복습하면은 앞으로 형법에서 위계나 위력이라는 게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위계는 쉽게 말하면 속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상대방의 착각이라든가 오인이라든가 부지 모르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원하는 행위를 하는 것. 즉 쉽게 말하면 오인, 착각, 부지,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 그게 위계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속인다는 거. 쉽게 말하면 속이는 게 위계인데, 그 위력이라는 건 뭐냐? 이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일체의 세력을 갖다 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사항은 뭐다? 위계는 상대방을 속이는 건데, 그 속이는 게 어떻게 하는 거다? 상대방의 부지, 착각, 무지를 갖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력은 뭐다? 위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거다. 이 의사를 제압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의사를 제압하기 때문에 의사를 제압하는 방법에는 유형력으로 행사해서 제압하든 아니면 무형력으로 무형의 힘을 보여줘가지고 제한하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떤 의사를 제압하는 거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되고, 9페이지에 위계 위력의 의미에 대한 판례가 나오는데, 결국 이번 위계 위력, 살인죄에서 위계 위력뿐만 아니라 모든 형법상의 개별적인 구성 요건에서 위계 위력은 그냥 이런 의미로서, 위계는 아까 말했듯이 상대방의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거, 얘는 의사를 제압하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근데 9페이지 밑에 뭐 위력 자살 결의죄에서 위력의 정도 그러는데, 우리가 실제로 위력에 의해서 사람을 죽였다. 그럼 뭐예요? 253조에 의해서 250조의 예로 살인죄로 처벌해요. 그럼 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했다는 정도는 뭐겠어요? 단순히 상대방의 의사를 조금 제압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사람의 의사를 제압해가지고 자기의 조종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정도. 즉, 살인행위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위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그 정도의 의미들로서 여러분들이 그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 하는 것이 보면 되고, 우리가 여기까지 보고 지금 주체, 객체, 그 다음에 행위와 관련된 행위는 수단 방법이 제한이 없다. 부작위가 가능하다, 간접 정보가 가능하다, 위계 위력에 의한 경우도 가능하다. 이렇게 봤는데, 그 정도가 가능하다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10페이지부터 이제 자살과 부작위 문제, 뭐 촉탁살인의 미수 문제와 관련된 것들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